안녕하세요. 자, 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 1장 잘 공부해 놓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 총론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게 1장하고 그 다음에 7장이에요. 7장은 법 제정 순서. 그 두 가지는 무조건 공부해 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나왔던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제 2장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거 지금 2줄 나왔거든요. 시험에. 그간에 2줄 나왔는데 자, 봉건제도가 무너진 다음에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시민사회의 법체계가 뭐냐면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시민법인데 자,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독점 자본주의로 오게 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하면서 시민법의 법체계로는 안 되고 이제 시민법의 법체계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이게 얘가 이제 수정된 시민법이라고 해요. 수정된 시민법, 즉 사회법이에요. 알았죠? 수정된 시민법, 사회법. 그래서 이제 그 시민법에서는 봉건제도 다음에 시민사회에서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유권이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이 사회법은 결국 여기는 사회권적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으로 따지면 핵심적인 기본권이.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요. 이 사회법이 뭐였죠? 사회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노동법과 그 다음에 경제법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이 있죠. 그죠? 이렇게. 결국 사회복지법도 우리 사회복지법도 이제 사회법의 법원리를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았죠? 사회법의 법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법도 결국은. 그리고 참고로 이 시민법의 한계 때문에 얘 한계 때문에 누가 등장해요? 사회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법의 한계 때문에 누가 등장했어요? 사회복지법이 등장한 거예요. 알았죠? 왜? 사회복지법도 사회법이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 시민법의 법원리는 뭐냐? 시민법의 법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하는데 교재로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시민사회 성립과 시민법에 대두해가지고 거기 OX 문장 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현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법이 출현한 게 아니라 시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이 출현했죠. 그래서 그 순서가 지금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개요에 보면은 중세 봉건사회 타파로 자 근대사회의 정치 질서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국가 체제, 경제 질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법체계가 이 시기의 법체계가 바로 시민법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법에 자, 거기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법 이념에서 시민법 체계 정계화 발전을 지도한 법 이념이 뭐다? 자유권이다. 그죠? 여기 자유권. 그죠? 저는 이제 사유권이 되게 돼요. 그리고 시민법의 주요 원리와 한계성 있죠? 시민법의 주요 원리와 한계성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 여기가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절대 불가침의 원칙, 사유재산 절대 불가침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자기책임의 원칙, 과실 자기책임의 원칙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시민법의 법원리예요. 자, 한번 볼까요? 거기 계약자유의 원칙,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법적인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된다.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곧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계약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계약을 어긴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기초해서 등가 교환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 관계가 성립되어 왔는데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되면서 잉여 인구가 발생이 돼요. 즉 산업 애비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노동력과 임금과의 관계에서 등가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많아지게 돼요. 이 산업 애비군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노동력이 많으니까 결국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이제 노동계약 뭐 이게 또는 이제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에서 제시하는 임금 내가 원하는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계약자유의 원칙에서는 결국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임금은 낮게 책정을 해도 그 임금에서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계약 자유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남용의 가능성이 현실화됨으로써 계약 자유에 의한 인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돼요. 결국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수정의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자본가 계급을 위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 거기 사유재산 또는 소유, 절대불가침의 원칙도 보면 자, 계약 자유 원칙을 기초로 하는 원칙이다 해서 불가침이란 상호 존중, 상호 승인의 과정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원칙인데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재산은 절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의 자기증식 법칙에 의해서 거기 한계성 봐보세요. 자본의 자기증식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하게 말하는 돈이 돈을 번다. 결국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자, 이렇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별이 이제 확연하게 나누어지게 되고 빈부격차가 이제 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가진 자만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결과가 되어지게 되고 부의 불평등은 심화된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불평등 계약이 발생함으로써 노동자의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사유재산 절대 불가침의 원칙도 이것도 결국 가진 자를 위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것도 이제 결국은 손을 봐야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 다음에 과실자기 책임의 원칙. 개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유산자, 즉 자본가를 위한 원칙이 되게 되는데 산재의 경우에 거기 가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면 노동자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이제 빈곤도 이제 과실 자기 책임의 원칙이니까 빈곤한 이유는 뭐예요? 그 개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과실자 그 개인의 책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해야지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법의 법원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세 가지가 계약의 공정성, 그 다음에 소유의 사회성,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주의로 바뀌게 돼요. 무과실 책임주의로. 알았죠? 이렇게. 결국은 사회복지법의 법원리 또는 이제 사회법의 법원리도 어떻게 돼요?
사회법 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리도 결국은 요 세 가지의 법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온 것이 시민법의 원리에 수정해가지고 시민법의 3대 원칙의 결함과 폐해,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은 유산자가 다수의 무산자를 지배하는 무기로 이용된다.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과실자기 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방패로 사용되고, 그래서 거기 시민법의 수정과 변화했죠. 공공의 복리, 사회 질서의 유지, 그리고 신의 성실 등의 법리를 통해서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경제 민주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 사회권적 기본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존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공복리에 의한 재산권의 유보, 자유권의 유보 또는 제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한다. 이게 다 수정된 시민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의 사회법,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원리에서 계약의 공정성, 그죠? 그 다음에 소유의 사회성, 무과실 책임주의. 사실 내용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뼈대만 그냥 공부를 해도 돼요. 뼈대만. 사회법의 법원리가 요거 세 가지고, 그리고 결국 사회복지법의 법원리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거기 무과실 책임 원칙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틀렸죠?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그래서 딱 요것만 알면 돼요. 요 그림 제가 그려드린 거 요것만. 이 장은 22년간 딱 2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 3장입니다. 이 권리성인데, 여기는 이미 우리가 제가 정책문에서 설명했고 앞서서 첫 시간에서도 이 구조를 지금 기본권의 구조를 잠깐 봤는데요. 일단은 이 기본권은 우리는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권, 시민권, 기본권이죠.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인간이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천부의 권리, 하늘이 나한테 부여한 권리예요. 하늘이 나한테 부여한 권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로서의 자연권이라고도 한다.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인권과 기본권에, 참고로 이건 이제 과거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불구하고 나왔던 것만 잠깐 살펴보면 거기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강약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약하게 보면 됩니다. 알았죠? 강약이 필요해요. 강약이. 자, 제가 이제 좀 강하게 봐야 할 부분은 좀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떻든 이제 인권은 거기 이제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을 보니까 인권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 생내적 권리,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내가 나올 때부터 갖게 되는 권리, 생내적 권리, 천부적 권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알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알았죠? 이게 천부적 권리예요. 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죠. 그러니까 법적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권은 자연법상의 권리이고 기본권은 실정법상의 권리다. 다만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그러면 규정된 것만 보장하는 거냐? 딱 규정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기본권 중에는 미래적 인권이 포함돼요. 즉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거되어 있지 않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까지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 조문에 보면. 알았죠? 그게 바로 이제 미래적 인권. 이 미래적 인권, 그리고 국법에 비로소 형성되고 구체화된 기본권이 있으므로 인권과 기본권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기본권이 인권의 완전히 포함 관계는 아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자, 그다음 이제
시민권은 이제 마샬의 시민권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국민권과 정치권과 사회권, 공정사회 이거 해서죠. 불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시민권은 주로 영미권에서, 즉 불문법주의 국가에서 논의되는 권리의 개념. 그런가 하면 헌법상 기본권의 개념은 독일법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 즉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주로 추상적이고 총괄적인 개념과 논의가 다루어지는 것이 시민권이고, 실정 헌법상의 개념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기본권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본권은 뭐냐?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즉 기본권, 인권, 시민권의 차이점 보면 기본권은 인권, 시민권의 개념이 실정 헌법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가장 좁은 개념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인권이 가장 넓고 그 다음 시민권 그리고 기본권의 순이에요. 그렇지만 포함 관계는 아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과거 논점이었고, 이제 기본권의 유형, 여기 사실 이제 위에 인권, 시민권, 기본권을 구분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나왔던 것만 잠깐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권의 유형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 포괄적 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평등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문이 나와버렸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51번 보세요. 헌법 제10조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헌법 제10조가 전단이 앞부분이, 한 문장에서 앞부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고 뒷부분이 행복주권이에요. 11조가 평등권이고. 그래서 거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거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무엇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지금 포괄적 기본권은 지금 헌법 제10조와 10조에서 냈습니다. 11조는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 나와 있고, 정치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사유권적 기본권. 사유권적 기본권이 바로 생존권적 기본권이죠. 인간다움을 생활할 권리, 자, 근로의 권리, 노동의 권리, 근로상권,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쾌적한 거주 생활권, 건강권, 혼인, 가족,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사유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아예. 알았죠? 뭐 근로, 노동, 교육, 환경, 건강, 거주, 혼인가족, 모성보 이런 건 나오면 다 뭐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밑에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체계를 아예 그냥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사실은 모든 기본권의 목적이 되는 기본권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헌법을 시험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자, 헌법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법제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그냥 얘기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평등권까지 세 가지를 그냥 목적으로 봐요. 알았죠? 그건 이제 사실 좀 더 세분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해요. 걔가 가장 목적이 되는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본권은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았죠? 근데 이제 거기 이 세 가지 기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기본권이 있죠? 그 중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면, 그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면, 그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34하면 34조를 얘기합니다. 법조문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받을 권리가 31조, 노동의 권리가 32조, 근로상권이 33조, 환경권이 35조, 그죠? 35조, 5영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환경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근로상권은 3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33,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인가족제도 및 보건의 권리가 36조입니다. 제가 이 사유권적 기본권의 조문들을 거기서 싹 정리해놨어요. 그냥. 왜? 조문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왔던 조문의 기출표기를 다 해놨어요.
거 보니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사회권적 기본권 조문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일단 교육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사회권적 기본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교육에서 또 나온 게 그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32조에서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틀렸죠? 모든 공무원이 아니죠.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그죠? 그 다음에 거기 헌법 제34조는 무조건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권에서도 환경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법률로 정한다. 거의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법률로 정한다. 그죠?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론 거기 또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지금 나온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로 하여금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제 생존권인데, 3번에 보니까 세계 최초로 생존권적 기본권이 법률상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19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919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생존권의 구조, 즉 사회권의 구조에서 이제 헌법은 전문에서 사회복지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할 것, 그죠? 각인의 기회 균등과 그 다음에 헌법 제10조에서 그 다음에 11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주권, 그 다음에 11조에서 이제 평등권 이걸 이제 규정하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목적으로 해서 개별적 기본권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권적 기본권에서 거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이는 인간의 존엄, 행복주권, 평등권을 근본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들은 헌법 제31조부터 36조까지지만 이 사회권적 기본권의 목적이 되는 기본권이 뭐냐? 걔가 조문이 뭐냐? 헌법 제34조 1항이에요. 31조부터 36조까지의 목적이 뭐냐? 그 조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바로 헌법 제34조, 거의 양가로 3번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목적이에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잖아요. 거기 헌법 제34조 1항에 이제 34조의 구조 있죠. 제가 1항이 이제 목적이고 나머지가 수단인데 그거 다 외워야 합니다.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항이 사회보장 사회복지, 3항이 여자의 복지, 4항이 노인과 청소년. 청소년과 노인이 아니라 노인과 청소년입니다. 그 다음에 5항이 신체 장애자로 돼 있죠. 장애인이 아니라. 그죠? 신체 장애인도 아니고 그냥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연령이 아니라 노령. 우리 시험에 이제 연령으로 바꿔서 나왔는데 노령입니다.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이죠.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 근로 능력 없는 국민으로 나왔어요.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령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국 이게 이제 공공부조와 관련된 조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1961년 생활보호법이라고 한다면 그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6항이 그래서 걔가 1962년 재해구호법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제가 법령 연도 외울 때 5항 다음에 6항이니까 그 다음에 60일 다음에 62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헌법 제34조 1항은 얘가 1962년 상공화국 헌법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재헌헌법에서는 그 5항이 만들어졌죠. 1948년 재헌헌법에서. 그죠? 생존권 관련 규정이 있었다 붙었다? 있었다. 기억나죠? 안 나면 정책론 그 법 제정 순서 공부했던 거기 다시 들어보세요. 거기 이제 설명했었어요. 그 표아를 보니까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인데요. 이거는 사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봐도 됩니다. 이게 자 지금 여기서는 힘 빼고 들으세요. 그냥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냐면 심창섭 씨 부부의 위헌 소송 관련 판례가 나와요. 자 1994년에 이 당시에는 생활보호법이었습니다. 심창섭 할아버지 부부가 당시에 생계보호 기준으로는 즉 지금 이제 우리가 생계급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생계보호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로는 이걸로는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다. 이 급여 받아가지고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 권리 즉 생존권을 침해받았다.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디귿에 보니까 헌법상 행복조건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행사할 수가 없고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로서 또는 추상적 권리로서 인정된다라고 판시해버렸어요.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래서 생존권과 관련된 이 지금 법적 성격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가 나왔고 두 번째 법적 권리에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뉘거든요. 559쪽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재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이긴 하지만 법적 권리에서도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 권리까지야 라고 하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는 뭐냐면 그거 보니까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아니다.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 정책적 목표 내지 정치적 강령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주면 감사한 거고 안 해준다고 해서 이거 뭐라고 할 수 없다. 알았죠? 근데 이제 그 법적 권리설은 뭐냐면 그 법적 권리설은 이제 추상적 권리설은 그래 이건 법적 권리는 맞아. 아까 이제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에서는 법적 권리로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법적 권리는 맞아. 법적 권리는 맞지만 그렇지만 내용은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똑같아요. 법적 권리인 건 맞지만 국가가 해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을 비교할 때 법적 권리를 얘기할 때 공공부조는 법적 권리가 약하고 추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 말할 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추상적 권리설과도 관련된 겁니다. 근데 사실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 권리설의 경우는 국가 만약에 생존권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건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이다. 국가가 네가 왜 안 움직이냐? 움직여. 부작위 확인 소송, 자기 소송. 의무를 이행해. 제기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되게 돼. 이렇게 되면.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사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요. 4장까지 이제 4장에서 공부할 내용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나마 과거에 좀 잘 나왔던 게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예요. 거기입니다. 자, 근데 먼저 거기 가기 전에 또 약간 힘 빼고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강약 이렇게. 예. 여기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제4장의 빈도를 보니까 10, 11, 12, 13까지 아주 줄기차게 나오고 있죠. 그전에도 줄기차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14회부터 안 나왔어. 14, 15, 16, 17, 18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더니 19회 때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이
18회 2020년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에서 이 권리구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내년에 1급 시험에서 내겠구나. 그랬는데 진짜 내버렸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어떻든 19회 때 이제 한 문제 냈는데 나왔는데 또 안 나와. 지금 권리구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약간 힘을 빼고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이따 권리구제 내용은 약간 힘줘서 들어야 돼요. 사회복지 수구권이 뭐냐? 개념을 보니까 국가에 대한 급여 및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 사회복지법의 법률관 수구권은 뭐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구체적인 권리로서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사회복지 수구권이에요. 근데 사회복지 수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권리, 수독적 권리, 절차적 권리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실체적 권리는 거 보니까 기억해 봐보세요. 사회복지법에 의해 사회복지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제법상의 권리, 즉 실체적 권리다. 실제 내용이에요. 급여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여 요건이나 수급권자나 급여 수준이나 급여 기준이나 급여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결국 실체적 권리인데요. 실체적 권리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거기 디귿에 보면 사회복지 급여 청구권은 4가지 청구권으로 구성된다. 즉 실체적 권리로서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그 다음 사회서비스 청구권. 우리가 사회 보장은 크게 3가지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사회보장이란 해가지고 3가지로.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보장이 사회복지거든요.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회복지의 내용은 3가지의 내용이에요. 그 3가지에 대한 청구권. 이게 바로 실체적 권리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 서비스는 개정 전에는 거기에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복지 제도라고 했었죠. 사회복지 서비스 청구권, 즉 이걸 이제 사회복지 조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관련복지 제도 청구권 이렇게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사회 서비스 청구권 이렇게 하나로 지금 묶어져 있죠. 그러면 수독적 권리는 뭐냐? 수구권이 결정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급여 정보권, 급여 상담권, 적법진행 보장권. 자, 절차적 권리는 수구권이 결정된 이후 발생하는 권리. 3가지가 있죠. 급여 쟁송권, 행정 참여권, 입법 청구권.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공부를 할 거면 이건 3순위니까 할 여력이 되면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도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 수급자의 의무와 권리 보호. 신고의 의무가 있고 질문 등에 응할 의무가 있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그 다음 이제 권리보호에서 수급권에 이제 처분 담보 제공 압류 상계가 금지되어 있고요. 왜냐면은 수급권 급여는 사회보장 수급권은 또는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은 일신 전속성에 기인하고 있다. 일신 전속성이라는 말을 제가 그 오이쿠 수업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사람 몸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팔을 띄어가지고 이게 빼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내 팔 쓰고 내일 줘 사용하고 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몸에 속해 있대. 내 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일신 전속성의 성격 때문에 이걸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 압류, 상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조세 기타 공과금 감면 부과하는 걸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이제 나와 있는데 소급자에 대한 급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자, 이거 지금 사실은 이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왜냐면은 이걸 따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은 그 우리 개별법의 그 조문들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셨죠? 개별 조문들을.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에 보니까 병급금지 있죠. 이 병급이라고 하는 이중급여, 중복급여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수급권자가 다른 급여를 받게 될 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가 지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책론에서 제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 잠깐 설명할 때 국민연금법 제56조에 거기 나와 있듯이 중복급여 금지 조문이 있어요. 이 법으로 인해서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그중에 하나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이 정지된다. 제가 근데 이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뭐예요? 분할연금, 그죠? 분할연금의 경우는 여러 개의 분할연금이 생기면 다 합산 지급입니다. 그리고 분할연금과 노령연금도 합산 지급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정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산재보험에서 유종급여와 장해급여, 그리고 국민연금의 유종연금과 장애연금, 제가 이게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생겼을 때는, 즉 산재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 산재 때문이니까 산재에서의 유족급여나 장해급여는 100%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의 유종연금과 장애연금은 2분의 1로 조정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예, 그거 다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이 과잉급여 제한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 중복급여, 여기 병급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 뭐 악용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한의 구체적인 사유에서 고의는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근데 과실은, 경과실은 나쁜 건 아니고, 왜냐면 경과실은 누구나 이제 과실은 경과실은 생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경과실은 해당되지 않고 중과실,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급여 제한이 이루어진다.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구상권이랑은 다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제3자로 인해서 구상권은 제3자 행위로 인해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 수급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급여 지급 기관이 수급자를 대의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거.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도록 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구상권 청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어떻든 이건 이제 뒤에서 또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국민초생활부정법에서 설명했었죠. 부모를 부양을 기피하고 꺼리는 경우를 가지고 부양 능력이 있냐 없냐, 그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그죠? 어쨌든 구상권은 이제 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이제 구상권 규정 조문이 있으니까 거기 좀 다시 봐야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수급권의 소멸, 사망하면 소멸됩니다. 일신 전속성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 사망하면 소멸하게 된다. 수급권의 포기,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에 보면 이거 다 외워야 하는 조문인데,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가 아니라. 근데 그 포기를 내가 포기했던 것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타인한테 피해를 주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될 때는 포기할 수 없어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포기할 수가 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긴 하다. 뭐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면 포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포기는 또 취소할 수도 있다. 알았죠? 포기했던 것을. 소멸시효, 사회복지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서 그 권리가 소멸한다. 제가 이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569페이지의 이 표와 같은 경우를 지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3년이에요. 대부분이. 공공부주는 5년이고. 근데 이제 5년, 그 공공부주에서 소멸시효가 5대 공공부주법에서 5년이 아닌 게 하나가 있는데 걔가 의료급여법이 3년이고, 그다음 이제 사회보험법은 3년인데 보통이, 근데 3년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분할연금은 이제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환일시금도 10년. 그다음 이제 그 아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그 3년짜리가 아닌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회보험은 소멸시효가 대부분 3년이다 라고 이렇게 통치자. 그죠? 공공보증은 대부분이 이제 5년이다. 그리고 이제 아닌 것들만 좀 추가적으로 외우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청문,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인데요.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이나 행정처분 또는 재결 등을 행하는데 그 필요성,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대방 이해관계인 증인, 감정인 등의 변명이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 청문을 하는 경우를 알아야 하는데 거 보면 취소, 폐지, 폐쇄예요. 그러니까 취소하거나 폐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는 청문을 한다. 알죠? 그래서 거기 오액순문장 개선을 명할 때에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제 힘있게 들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바로 이 권리구제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사회복지법상의 이 권리구제라고 하는 것은, 권리구제는 자, 하나가 전심 절차가 있어요. 전심 절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적 쟁송이에요. 근데 자, 그냥 자기가 그냥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법적 쟁송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돈 드니까요. 전심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억울하면 이제 어떻게 이제 법적 쟁송으로 가는 거예요. 알았죠? 전심 절차를 거쳐서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알았죠? 이렇게 가도 되고. 자, 근데 이 전심 절차가 또 둘로 나뉘어요. 전심 절차가 첫 번째가 이의신청적 성격이라고 해요. 이걸 이의신청적 성격이라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행정심판적 성격이에요. 행정심판적 성격. 자, 우리 사회복지는요, 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죠? 사회복지법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권리 침해를 당했어, 내가. 그러면 직접 법적 쟁송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죠? 법적 쟁송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이 있어요. 헌법소원. 근데 법적 쟁송으로 직접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소송 거는 게 우리들이 그냥 뭐 이게 법적 어떤 분쟁에 의해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그거 여러 차례 고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전심 절차가 잘 갖추어져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이 전심 절차가 잘 갖추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갖추어져 있는 법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걸 알아야 하는데 나왔던 것들. 자, 어떻든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이의신청적 성격, 두 번째 하는 것이 행정심판적 성격인데 570페이지 제일 아래 이의신청 심사청구 맨 처음에 보니까 주로 그 처분을 하는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제가 이의신청적 성격이라고 했지만 실제 용어에서는 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든 첫 번째 하는 것은 이의신청적 성격이에요. 내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신청을 해서 근데 내가 안 된대. 내가 수급자 신청했는데 나는 분명히 내가 대여하는 게 맞는데 내가 안 된대.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보니까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한테 그 처분 내린 거, 그 잘못 내린 거야. 다시 조사하고 다시 해봐요. 처분을 시정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바로 이의신청적 성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래요? 그리고 다시 살펴봤어. 공무원이. 행정청에서.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니야. 당신 이거 재산 있잖아. 그러면서 안 된대 또. 그러면 이제
아, 그 내 재산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령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의 신청하고 나서 거기서 재결이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시정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행정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심판은 뭐냐? 그래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의 청구에 의해서 직근 상급 행정청이나 제3의 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이의 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요구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재결을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은 직근 상급 행정청이나 제3의 위원회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심판이에요. 알았죠?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들이 나와 있죠. 그건 보시고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고, 이 권리구제 절차인데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그림 있죠. 얘를 이제 알아야지 돼요. 그것만 알아도 정답은 골라져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사실 그게 너무 작아서 이제 그 표현이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가지고 보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거기 사회부장 기본법에는요, 이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 취소,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권리 침해를 받은 국민이 거 보니까 OX 문장 봐보세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즉 행정심판을 먼저 앞에다 두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해야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지 않죠. 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그렇지만 행정소송을 하거나 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정소송하려면 행정심판 거치고 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죠?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사회부장 급여 이용자 및 수거원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이의 신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전심 절차가 이의 신청.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의 신청은 그 처분안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에 할 수 있다. 맞는 문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21회 때. 20회 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나왔던 것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공공부조법과 이걸 이제 나눠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공공부조법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회보험법입니다. 사회보험법. 이 공공부조법은 우리가 한 3개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렇게 사회보험법은 이제 이렇게 둘로만 나누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공공부조법부터 빨리 해결할게요. 그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의 신청, 두 번째 이의 신청이에요. 자, 기초법이라고 적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우리 그림에서도 여기다가 적어놨거든요. 기초연금만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보니까 이의 신청이에요. 자, 이제 노란색으로 적어볼까요? 아니면 파란색으로? 자, 첫 번째 이의 신청. 그 다음 두 번째도 이의 신청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것도. 알죠? 명칭이 이게 행정심판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의 신청밖에 없어요. 여기는 여기 기초연금. 여기는 기초연금법입니다. 기초연금법은 얘는 이의 신청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행정심판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뒤로 넘기면 조문은 넣어놨는데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은 얘도 이의 신청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의 신청. 두 번째가 없단 말이에요. 얘들이 다. 그죠? 두 번째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 국민초생활비용법에 보니까 첫 번째 지금 90일 이내에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누구한테 하냐면 시도지사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하냐면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거는 그냥 지워볼까요? 그냥 이제 두 번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한테 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서. 그러면 시도지사가 재결을 했어. 근데 내가 거기다 불복해.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한테 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의 신청을 두 번째요. 90일 이내. 그죠? 그래서 이제 처분 거 보니까 통지를 받은 결정 통지를 받은 90일 이내. 그러니까 며칠 이내? 90일 이내. 어떻게 해요? 서면 또는 구두로 해요. 여기는. 서면 또는 구두로. 알았죠? 90일 이내 서면 또는 구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은 이의 신청인데 누구한테 하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네요. 이거 누구한테 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네요. 이의 신청을. 그죠? 며칠 이내, 90일 이내 서면으로 하네요. 그래서 여기도 90일 이내인데 뭘로 해요? 서면으로 해요. 서면으로. 서면 또는 구두가 아니라. 차이점. 그죠? 요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부분. 왜냐면 이걸 바꾸니까. 넘겨보세요. 긴급복지연법 이의 신청 하나만 되어 있는데 얘도 보니까 이의 신청을 얘는 30일 이내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해요. 얘도 지금 보니까 시도지사네요. 시도지사. 그죠? 근데 얘는 여기가 달라네요. 30일 이내에 뭘로? 서면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죠? 30일 이내. 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 이제 사회보험법은 하나만 국민건강보험 여기 건강보험만 하나가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알았죠? 국민연금 그 다음에 우리 그림 그려진 걸 보면 산재, 고용, 그 다음 노인. 자, 산재, 그 다음 고용,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심사청구예요. 두 번째가 재심사청구예요. 근데 건강보험은 첫 번째가 이의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판청구예요. 용어가. 알았죠? 그리고 얘들은 다 다행히 외우기 쉽게 90일 이내이고 문서로 해요. 문서로. 아, 서면이나 문서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서면하고 구두가 차이점이 뭐예요? 모르면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정의가 잘 나와요. 알았죠? 그냥 그거 찾아보시고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다가 서면이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 여기다 문서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용어를. 알았죠? 여기 이제 심사청구 다음에 이제 재심사 청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 국민연금 봐보세요. 국민연금은 누구한테 해요? 이제 얘들은 다 개별공단을 거치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공단 국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이겠죠? 근공이 있고. 그죠? 얘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이죠? 건공이 있고. 그죠? 얘도 건공이 있겠죠? 건공. 그죠? 누구한테 하느냐? 근데 두 군데에다 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국공과 얘는 건공에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그다음에 얘는 이제 건공하고 심사평가, 심평원에 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두 군데에다 할 수 있다는 거. 알았죠? 두 군데. 나머지는 다 개별공단 거치는데 하나만 안 거치는 애가 있어. 얘가 특이해. 얘가 누구냐면 심사관한테 해요. 심사관한테는. 심사청구를.
알았죠? 심사 청구를. 알았죠? 이 심사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개별 공단 거치는데 얘만 심사관한테 가고 있고 하고 그다음 이제 2개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에서 보면 재심사 청구를 보니까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한다고 돼 있어요. 이 재심사 청구는 어디다 하느냐?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위원회. 여기서 중요한 건 재자가 들어갔다는 거. 재심사위원회.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예요. 산재보험 얘도 재자가 들어요. 재심사위원회 위원회 자 위원회 재심사 청구예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사항 이 고용보험만 얘는 고용보험 재자가 안 들어가요. 얘는 그냥 심사위원회예요. 왜 얘는 재가 안 들어가냐면 얘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국민연금 공단에다가 할 때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국민연금 공단 안에 있는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회 거쳤으니까 재심사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다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근로복지공단 안에 있는 산재보험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장기요양 건강보험에 한다고 했지만 건강보험 안에 있는 장기요양보험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심사 청구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는 장기요양 재심사가 붙는 거예요. 여기 다 이 세 가지는. 알았죠? 근데 고용보험은 심사관한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는 여기는 재자가 안 붙는 거예요. 알았죠?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은 거기 건강보험은 첫 번째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심사평가원에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심판 청구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한다고 했죠.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한다고 했어요. 얘는 여기 심사 청구를 알았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하는 이 위원회를 어디다 두느냐 도대체 얘들을 어디다 두느냐 자 뭘로 할까요? 어디다 두냐면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자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이 두 가지는 보건복지부에 둬요. 보건복지부. 그 다음 이제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얘 있죠? 보건복지부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에요. 장관 소속.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와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이 두 가지죠? 얘는 고용노동부 소속이에요. 노동부 소속으로 둬요. 알았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이 세 가지를 붙이면 끝이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 아동이 빠졌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간혹 질문을 아동은 왜 아동복지법은 왜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에는 권리구제 절차 관련된 조문이 아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노인하고 장애인 보니까 이의신청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네요.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어디다 붙여버리면 되냐면 첫 번째가 이의신청적 성격, 두 번째가 행정심판적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 용어가 이러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아동하고 노인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알았죠? 노인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첫 번째 이의신청, 두 번째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은 누구한테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하네요. 여기는 노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하는데
장애인은 해당 장애인 복지 실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장애인이 붙어요. 장애인 복지 실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90일 이내 문서라고 되어 있죠? 얘들 다 90일 이내 문서. 얘들은 90일, 자 얘들 둘 다 90일 이내 문서로 되어 있네요. 90일 이내 문서는 아까 사회보험이 그랬었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한부모만 붙이면 되거든요. 한부모는 보면 심사청구로 되어 있죠? 한부모 심사청구, 여기 심사청구잖아요. 한부모는 이것만 하면 돼요. 한부모. 한부모는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만. 여기만 되어 있는데, 여긴 보니까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90일 이내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90일 이내에 여기는 서면으로만 되어 있네요. 또 90일 이내 서면 또는 구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 복지실시기관, 그죠?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해요. 알았죠? 여기까지. 요거를 지금 설명한 것을 외우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까지 공공부주법하고 사회보험법까지의 내용과 아까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네, 웬만하면 할 거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세요, 그냥. 여기는. 알았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지금 제가 오프라인이 아니어서 온라인이라서 지금 어떤 반응이실까. 참, 이게 좀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적어도 전심 절차, 이거, 이해신청, 이거 파란색으로 적은겠죠? 요거 정도는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아직 안 끝났나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 두 번째 하는 것들은 행정심판적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가 바로 행정심판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불복하면 어디로 가야 돼? 법적 쟁소로 가야 돼. 이제 행정심판 끝났으니까. 알았죠? 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어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나왔던 것들을 다시 보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기까지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 자신감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